사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되게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무슨 얘기부터 해드릴까 그래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우리가 자기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 내 눈을 스스로가 보지 못하니까 내 눈이 어디 갔지? 네, 됐습니다.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5번째 강의인데 오늘 질문 2가지가 4번째하고 5번째 질문이 짤막짤막한 질문이라서 2개 질문을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정리했던 돈전 논쟁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6조 단경에서도 분명하게 얘기를 했듯이 법에는 깨달음 자체에는 돈점이라는 그 말을 붙일 게 원래 없다라는 얘기고요. 돈점은 사람의 견해에 빠르고 더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돈점이 있을 뿐이다라고 이제 6조 단경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서양철학 용어까지 빌려와가지고 존재, 현존재, 존재자라고 얘기를 했던 것도 이제 우리 불교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인과의 문제를 가지고 보면 우리는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보통의 세속의 삶은 늘 인과관계가 있고 시간과 공간에 대한 비교관념이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 시간에 대한 비교의식이 있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의 일상적인 일단 세속 생활에 살면 이 상시인과 차원에서 계속해서 전후 관계가 있는 차원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점차적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인식을 항상 지금 얘기의 매 순간 찰나생 찰나멸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돈이에요. 그런데 그 밑바탕에 있는 도나 깨달음이나 존재라고 하는 그 자체는 돈이다, 점이다, 깨달음이다 라는 말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니까 사실은 돈전 논쟁을 할 필요가 없는 게 못 깨달은 사람들한테는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고 점차적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삶이 우리의 삶이고 수행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노 돈수가 맞다니 도노 돈수가 맞다느니 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담선사가 얘기했듯이 수행은 참선은 제대로 하지 않고 돈이다, 점이다, 쓸데없는 논쟁을 하는 것은 희론이다, 쓸데없는 논쟁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제가 쓸데없이 돈점 논쟁이 어느 게 맞느니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다. 왜? 깨달음은 돈점 논쟁하고 관계가 없는 거니까 못 깨달은 사람들이 하는 쓸데없는 헛소리다. 아예 그렇게 얘기를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게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정말로 수행을 위해서 매 순간 해야 될 일이 뭔가, 수행을 한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 자세로 나를 돌아봐야 되는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이 4번째 질문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냐인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라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나 깨닫고 싶다, 부처가 되고 싶다, 견성하고 싶은데 어떤 방편을 써야 도대체 이 중생의 마음을 한 생각을 돌려가지고 내 본래 마음인 나의 자기 성품을 바로 깨달을 수가 있느냐라는 게 늘 우리의 의문사항이죠. 사실은 불교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래서 오늘 이제 4번째 질문이 바로 요거예요. 어떤 방편을 써야 한 생각 기틀을 돌려서 자성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제 오늘 보조국사에 이제 다음 설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작하 방편이죠. 이게 방편, 어떤 방편을 지어야, 어떤 방편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일념회기, 우리 이 생각을 번뇌망상으로 점철된 이 한 생각을 돌이켜서 경호자성, 변호자성. 그래서 내 자성을, 본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 데 대해서 이제 보조국사의 답입니다. 보조국사는 여기에 대해서 다만 그대 자신의 마음인데 다시 무슨 방편을 쓴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스스로의 마음인데 네 마음인데 거기에 방편을 쓸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네 마음을 아는데 무슨 그 마음을 아는 방법이 따로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
방편을 써서 다시 알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의 눈을 보지 못한다 하여 눈이 없다고 하면서 다시 보려고 하는 것과 같다.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제 화면에 저 보이세요? 파워포인트도 보이고요. 그런데 내가 보고 있는 이것이 눈인데 내 눈을 내가 못 보잖아. 거울을 보면은 그 거울 속에 비친 거는 자기 눈이 아니고 거울에 비친 상일 뿐이잖아. 그죠? 그 내 눈이 어디 갔지? 자기가 지금 보고 있으면서 내 눈은 어디 있냐 하고 이제 보려고 하는 것처럼 내 마음도 자기 마음이다. 자기 마음. 자기 자성, 내 마음이 이렇게 쓰고 있잖아. 지금 내 마음을. 내 마음이 이걸 보고 있고 오늘 이 줌 강의하는데 들어오게 했고 이렇게 보고 있고 듣고 있는데 그 마음이 거기 있잖아. 보고 듣고 있는. 거기 있는데 뭘 마음을 다시 찾으려고 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눈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미 자기 눈인데 어찌 다시 보려고 하는가. 만약 잃어버리지 않은 줄 알면 이 말이에요. 만약 내가 눈을 잃어버리지 않은 줄 알면 그것이 곧 눈을 보는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 내 눈이 내 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걸 안다면 그게 곧 자기가 자기 눈을 보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내 마음도 자성도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내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강의에 참석을 하고 있다. 그럼 매 순간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하고 있다라는 게 그게 바로 자기 마음이라는 걸 안다면 마음을 찾을 게 어디 있느냐. 항상 마음이 어디 갔겠냐 이 말이지. 자기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그게 마음인데 그게 항상 있는데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려는 마음이 없다면 어찌 보지 못한다는 생각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마음이 거기 있는데 그걸 뭘 보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보려고 하는 그 생각이 망상이고 착각이에요. 마음 거기 있어요. 그래서 다시 보려는 이 마음만 없애면 이 말이에요. 다시 보려는 마음을 봐야 되겠다. 견성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견성. 그 마음이 없다면 보지 못한다. 내가 견성을 못했다는 생각이 있을 수도 없다 이 말이죠. 이게 핵심이에요. 내 마음은 원래 있기 때문에 견성해야 될 게 원래 없어요. 마음이 항상 자기 마음이 거기 있는데 그래서 견성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없애야 돼. 그러면은 내가 견성하지 못했다는 생각 자체가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 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있겠는가? 마음을 잊어버린 적이 없고 원래 마음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려고 할 필요가 견성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마음은 항상 거기 있으니까. 자, 그래서 자신의 신령한 알미라는 말을 어쩔 수 없이 이 말을 또 수식어로 붙였어요. 이제 영지라는 말을 이제 신령스러운 암, 신령한 암. 그렇게 했는데 내 자신이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아는 그걸 여기서는 신령스러운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영지라고. 또한 이와 같아서 이미 자기 마음인데 어찌 다시 알려고 하는가 이 말이에요. 원래 자기 마음인데 그 마음을 내 마음 나도 몰라 하는 게 그게 자기 마음이에요. 그거 말고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뭘 알려고 하는가 이 말이죠. 만약 알려고 하면 곧 알지 못할 것이니 다만 알지 못하는 줄 알면 바로 성품을 보는 것이다. 그게 견성이에요. 마지막 구절이 오늘 핵심입니다. 단지 불의 시즉 견성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다만 단지 그 한자 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8글자. 다만 지 안다 뭘 불회 회자도 안다 이해한다라는 뜻입니다. 다만 알지 못하는 줄 알면 시즉 견성 그것이 곧 견성이다. 자, 이렇게 보조국사의 대답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끝이 나요. 끝이 나는데 사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되게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무슨 얘기부터 해드릴까 싶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우리가 자기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 내 눈을 스스로가 보지 못하니까 내 눈이 어디 갔지? 마치 안경을 쓰고 내 안경 어디 갔지 하고 찾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 친구가 실제로 그러더라고요. 어디 저녁 먹고 술을 한잔하고 놀다가 이제 헤어졌는데 친구가 이제 같이 차를 타고 와가지고 같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잠깐 내가 뭐 식당에서 뭘 놓고 온 것 같아. 그 뭐 이러니까 잠깐 기다려봐 하더니 들어가서 한참 안 나와요. 그래서 계속 헤매다가 하도 안 나와서 이제 들어가 봤어요. 야, 뭐 찾냐? 이러니까 내 안경이 없어진 것 같아. 아까 여기 책상에 어디 벗어놨는데 내가 보니까 안경을 쓰고 있어요. 물론 술이 취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마치 이거 똑같은 거죠. 근데 자기가 자기 눈을 못 본다라는 건 내가 나를 알지 못한다라는 그 얘기인데요. 근데 우리가 이 얘기를 보면 자기가 자기를 모른다라는 얘기가 사실은 저는 유마경 할 땐가 임대록 강의 할 땐가 이거를 이제 인용한 부분이 있어서 수능언경에 나오는 얘기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수능언경에 보면 아주나 닷다, 연냐 달다라고 한자랑 그렇게 써놨어요. 아주나 닷다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주나 닷다라는 청년이 이제 굉장히 잘생긴 청년이 있었었는데 늘 거울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이제 자기 얼굴에 도취되어서 사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면서 나는 정말 잘생겼어 이러고 이제 맨날 살던 사람인데 우리 한국 남자들도 좀 그렇다 그러죠. 한국 남자들은 거울을 보면서 95%가 자기가 잘생겼다고 생각한대요. 근데 한국 여자분들은 거울을 보면서 95%가 자기는 뚱뚱하다고 생각한답니다. 날씬한데도. 근데 이게 이제 자기 착각인데 사실은 수능경에 나오는 아주나 다타도 정말로 잘생겨서 아니라 아마 한국 남자들 95%처럼 그냥 자기가 자기 스스로 얼굴을 자기 거울에 비친 얼굴을 보면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잘생긴 자기 얼굴에 도취해서 있다가 갑자기 거울에 비친 저거는 진짜 내 얼굴이 아니고 거울에 비친 영상일 뿐이지 않냐. 나도 내 얼굴을 진짜 내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자기 진짜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얼굴이 어디 갔지? 내 진짜 얼굴 어디 갔지? 하면서 이게 약간 맛이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밖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내 얼굴 좀 찾아주세요. 내 진짜 얼굴을 찾고 싶습니다 하고 쫓아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러고 다니니까 이제 정신 나간 사람인 줄 알고 응대를 안 한 사람이 야, 네 얼굴 네가 거기 달고 다니지 않느냐? 너 거기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이 말을 듣고 정신이 돌아왔대요. 네 얼굴 거기 네가 달고 다닌다. 네 머리에 거기에 달고 다니는데 그게 네 진짜 얼굴이다. 이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내 얼굴이 여기 있구나 하고 안심을 하고 깨달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좀 웃기는 얘기 같은데요. 이 앞부분은 비슷한 얘기가 서양의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나오잖아요. 바로 누구예요? 나르키소스라고도 하고 여러분 나르시스라고 하죠. 나르시소스라는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것도 젊은 청년이에요. 청년이 사실은 그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뭐 물의 신인가 강의 신인가 그렇고 어머니가 그 요정이었는데 그 두 사이에 태어난 나르시소스가 아주 잘생긴 미남이었대요. 그런데 애가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예언가를 찾아가서 아들의 운명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 예언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은 이 나르시소스가 자기 자신을 알게 될 때 죽어야 될 운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기 자신을 알게 되면.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 걱정을 했는데 이 나르시소스가 이제 아주 잘생긴 미남이라서 아주 또 아가씨들한테 인기도 많고 그랬는데 이제 많은 여자들이 이제 이 나르시소스를 쫓아다니면서 이제 사랑을 고백하고 그랬는데 그 중에 여러분 잘 아는 에코 알죠? 에코가 메아리잖아요. 그 에코가 요성 이름이에요 원래. 근데 에코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이게 메아리라는 말은 말이 아주 많은 여자야. 예쁘기는 한데 귀엽기는 한데 하도 말이 많아가지고 맨날 그 나르시소스를 쫓아다니면서 에코가 사랑 고백하면서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르시소스가 에코를 무시하고 아주 모욕을 주고 이랬대요. 말 많은 여자 난 싫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는 너무 좋아가지고 나르시소스를 쫓아다니면서 사랑을 고백했는데 나르시소스가 모욕을 주면서 자기를 면박을 주고 하니까 이제 사랑하던 마음이
원망하는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뀌어가지고 너무너무 분하고 속상해가지고 이제 그 분한 마음을 아프로디테의 여신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나르시소스를 좋아하고 사랑해서 고백을 했는데 내가 말만 타고 나를 구박하고 모욕을 했어요. 이러고 저 나쁜 나르시소스를 좀 혼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서 아프로디테가 에코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나르시스한테 벌을 주게 됐어요. 그 벌이 뭐냐 하면